오늘 저는 이제 그 여성암에서의 방사선 치료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냥 간략하게 이제 방사선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일단 유방암 그리고 부인암의 순서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각각의 이제 주요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방사선 종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와는 다르게 이게 방사선 치료 과정이 좀 특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보자면, 일단 이제 워낙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종양의 재발을 감소시키고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 그러니까 생존 성적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일단 알 수 있겠고요. 여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수치를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아주 대규모로 이제 분석한 결과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라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 수치를 다 아시거나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박스로 나타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클리닉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환자분이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수술만 받으시고 이제 집에 계시는 경우와 방사선 치료를 수술 후에 추가하시는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위험도를 계산을 해보자면, 국소 재발, 그러니까 종양이 진단된 부위 근처에서 재발할 위험도가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한 경우가 한 70% 정도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더 그 정도의 이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재발 위험과 또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 생존 성적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환자분들의 이제 장기 생존 결과에 있어서도 약 15% 정도 이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상대적인 수치를 비교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대략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일단 유방 보존 수술을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하다,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유방을 전절제, 그러니까 유방을 보존하지 않고 전체를 다 이렇게 드러내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방 보존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과는 이제 2012년도 경에 발표가 되었던 아주 또 장기적으로 환자분들을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건데요. 1기에서 2기,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방암 환자분들의 생존 결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유방을 완전히 다 전체적으로 이제 형태가 남지 않는 수술을 받은 경우와 유방을 이제 보존하는 수술을 받고 그 후에 방사선 치료까지 시행한 경우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대등한 생존 결과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결과이고 이 외에도 대표적 다른 보고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방 보존 수술을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진료 현장에서는 연기 유방암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제 이런 상피내암의 경우에도 이제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수치를 보시면 상대적인 우리가 이제 위험도 감소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어 보았을 때 수술만 한 경우와 수술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한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약 50% 정도에서 이제 그 부위 근처에서의 국소 재발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1기 이상의 침습성 유방암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기에 아주 좋은 예후를 보이는 상피내암에서도 방사선 치료가 이제 필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피내암의 경우에는 이제 재발을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데, 재발을 했을 경우에
중에 절반 정도에서는 상피내암으로 재발을 하지만 나머지 절반에서는 재발을 하게 되면 침습성 유방암으로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1기 이상의 유방암으로 다시 진단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기 유방암에서 국소 재발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유방을 전체적으로 다 절제를 했을 때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기 유방암에서 전체 절제를 했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는데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임파선에서 종양이 발견되거나 원발 부위 종양 크기가 좀 큰 경우나, 그리고 이제 절제를 했지만 잔여 종양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한 치료 고정 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고정 기구에 환자분이 이렇게 누우셔서 양쪽 팔을 만세의 형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린 형태로 이제 자세를 취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방사선이 외부에서 조사가 될 때 팔이 이렇게 이제 유방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유방이나 겨드랑이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꼭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치료는 일주일에 5일간 진행을 하고 6주 정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유방,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신 쪽 유방 전체와 또는 전절제를 했을 경우에는 흉벽에 대해서 치료하는 경우는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임파선의 전이 위험도가 좀 높은 경우에는 그 환자분의 그 동측 쇄골 위에 있는 임파선 자리까지 포함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좀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사선 치료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의 예를 좀 그림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환자분의 우측 유방에 대해서 이렇게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운 것이고, 유방 조직을 이제 전체적으로 동측 유방 조직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모양으로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겠고, 이것은 이제 환자분이 치료실에 들어가셨을 때 처음 이제 치료 계획했던 것과 환자분이 치료실 안에서 누워 계실 때의 좌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정확하게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실 안에서 다시 찍은 사진의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쇄골상 임파선 영역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앞에서 본 모습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여기 보면 아마도 이제 좌측 이제 그 유방에 전절제 수술을 받으셔서 이제 유방 형태는 남아 있지 않은데 이 흉벽과 그 근처에 있는 쇄골상 임파선 자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인암의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유방암처럼 방사선 치료를 하는 목적은 재발률의 감소, 생존 기간의 증가, 결국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인암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이 대부분 방사선 치료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아주 드물게는 질암이나 외음부암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런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으로 이제 기준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치료 목적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근치적 또는 수술 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치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항암 화학요법과 대부분 이제 병합을 해서 그 자체로 완전히 이제 완치를 위한 목적의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수술 후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 수술 후에 병리학적 병기, 그러니까 병리과 선생님들이 현미경으로 관찰하시고 병기를 내려주시는 거, 위험 인자의 수준, 그리고 잔여 종양의 위험도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방사선 치료의 예를 이렇게 그림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이제 그 부인암의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골반부 방사선 치료, 즉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에서는 골반부 전체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식으로 방사선 치료가 진행되게 되고, 환자분의 임파선 전이의 위험도에 따라서 골반부 위쪽 부분까지 올라가는 방향으로 복부의 후복강에 있는 임파선 자리까지 포함해서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유방암 방사선 치료에서처럼 일주일에 5일간 치료를 하고 총 치료 기간은 5주에서 6주로 잡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부인암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골반부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반부의 경우에는 뒤쪽으로는 이제 그 대변이 이제 지나가고, 배변과 관련이 있는 직장 항문 쪽, 그리고 앞쪽에는 소장, 대장,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쪽으로는 방광이 같이 이렇게 좀 분포를 하고 있어요. 치료를 받으시는 자리 자체가 그런 다른 기관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기 토모세라피를 이용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워서 좀 근처에 있는 다른 장기로의 방사선 조사량을 좀 낮추고자 그렇게 치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유방암도 그렇고 부인암의 경우도 그렇고 방사선 치료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입원을 하신다든지 응급실에 실려 오신다든지 그 정도의 뭔가 부작용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래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시고, 보통의 경우에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이제 약을 복용을 하시면 충분히 그것으로 해결이 될 정도의 이제 치료 부작용 증상을 겪으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유방암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피부염 증상을 가장 많이들 겪으시는데, 이 부분도 환자분들에 따라서 좀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가볍게 그냥 치료를 끝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색깔도 많이 변하고 좀 이렇게 그 아주 좀 뜨거운 이제 그 햇빛 아래서 많이 탔을 때랑 비슷한 그런 반응처럼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의 섬유화는 방사선 치료 끝나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유방이 좀 딱딱해지는 증상인데요. 이것도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저절로 풀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팔이 붓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수술 당시에 임파선을 많이 절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임파 부종의 이제 위험도가 있고, 방사선 치료가 추가되게 되면은 그 위험도를 조금 더 증가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식도염 같은 이제 실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관련된 증상은 없는데, 이제 그 쇄골상 임파선 영역을 좀 포함하는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여기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장기인데, 유방을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아주 이제 표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사선 치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폐 부분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이거는 공통된 부분인데, 이제 방사선 치료 후에 유방암 환자분들이 뭐 CT나 이런 촬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이제 희끄무리하게 이제 섬유화나 염증과 비슷한 이제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뭔가 큰 증상, 뭐 문제되는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클리닉에서 보통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인암의 방사선 치료 관련해서는 가장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 이제 동시적 항암항요법을 산부인과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오심 구토를 이제 좀 같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장염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장염 걸렸을 때 묽은 변을 보거나 복통을 느끼거나 하는 증상이랑 비슷한 식으로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확률 자체는 좀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복통이나 묽은변에 대해서 약을 드리면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대부분 해결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광에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소변을 좀 자주 보러 다니시는다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하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더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증상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이 방사선 치료 과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일단 방사선 치료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 환자분들의 치료 부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있는 방사선 종양학과에 있는 CT를 따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영상의학과에서 검사용 CT를 찍으셨는데 왜 다시 CT를 찍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상의학과에서는 이제 검사용 CT를 촬영을 하셨던 것이고 이제 저희 과에서 찍는 것은 치료 계획용으로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환자분 치료 부위에 맞춰서 CT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집에 계시는 동안에 저희가 컴퓨터로 치료 계획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제 첫 치료 받으러 오셨을 때 치료실에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좌표 확인을 하는 과정을 한번 거친 다음에 그리고 치료실에 들어가셔서 처음 CT 찍었을 때랑 같은 동일한 자세로 치료실에 누우셔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에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